정신현상학이란 우리의 의식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진리를 파악하여 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경험이란 의식이 자기 자신의 내용과 대립을 극복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신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기까지의 의식의 변증법적 운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연대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헤겔 사상의 출발점이 된 저작이며 유럽 철학사에서는 손꼽히는 고전의 하나이다. 헤겔은 이 책에서 정신이 감각적 확실성에서 출발하여 과학적 오성, 이성적 사회의식, 종교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변증법적 경로를 거치며 끝까지 올라가 절대지인 완전한 자각에 이르는 도정을 서술하였다. 게오르크 헤겔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20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헤겔에 대해 꿰뚫어 볼 수 없다, 난해하다, 불가해하다, 모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좀 무자비한 사람은 언어도단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런 평가에는 헤겔의 문체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 그의 글을 이해하려고 헤겔이라는 인물에 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하기에 헤겔의 입문하는 학생에게는 결코 순탄치 않은 항해다. 들어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저 한순간 이해의 서광이 비치기를 바라면서 헤겔이 쓴 모든 것을 읽고 또 읽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한번 그런 서광이 비치는 순간이 오면 정말로 구름이 조금은 걷힌다. 헤겔이 취한 접근 방식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우리는 철학의 문제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헤겔은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그는 체계를 세우는 사람이다. 헤겔의 철학은 거의 모든 것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려면 헤겔을 칸트에 대한 반발로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칸트가 일종의 관념론인 선험적 관념론을 옹호한 점을 상기해보자. 그 관념론은 정신이 능동적으로 경험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다. 칸트에 따르면 감각할 수 있는 직관의 선험적 형식, 즉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오성의 범주들이 우리에게 감각 지각 안에 주어진 것을 모두 대상의 세계로 체계화하고 정돈하는 책임을 진다. 따라서 칸트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만든 것은 정신활동이다. 칸트는 범주들이 완전하게 고착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칸트를 뒤이어 나온 철학자들은 대개 칸트의 절대주의를 부인하고 상대주의를 옹호했다. 그러므로 그런 이들에게는 다른 범주라는 것이, 즉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헤겔은 개개의 정신이 실제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 관념론을 옹호한다. 이 견해에서는 실제는 개인의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일한 우주정신에 의해 구현된다. 헤겔은 그것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이 정신은 그 범주와 이해의 양식이 시간과 함께 변함에 따라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이 꼭 옳지는 않은데 헤겔에게는 실제와 그 실제를 성형하고 분류하는 정신 사이에 진정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인간 역사 전체가 자신을 실제로서 이해하게 되는 정신이다. 이것이 헤겔의 사상을 이해하는 열쇠다. 이런 견해는 다른 방향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헤겔은 개별적인 인식자가 한편에 있고 인식되는 특정 대상이 다른 한편에 있는 평범한 그림은 오류라고 말한다. 이는 헤겔의 주된 주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식과 세계 자체는 통합되어 있다. 의식은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아니며 우리 안에 있는 자아도 아니다. 대신 우리는 단일하며 온전하고 의식 있는 정신의 부분들이다. 그 정신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다. 이것은 실제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실체라는 말은 아니다. 헤겔의 시각에서 그것은 정신의 복잡한 체계이며 우리는 그 부품인 것이다. 이런 접근들이 헤겔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범주는 고정된 것이며 대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들 모두에 오로지 하나의 실제가 있다. 피이테 등 칸트 이후의 독일의 관념론자들은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객관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자신이 행동하는 윤리적 영역으로서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다. 헤겔 역시 세계를 보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고 말한다. 즉 의식의 형식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어떤 형식을 취할지 결정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 시각을 결정한다. 더 나아가 의식의 형식은 진화한다. 즉 더 나은 형식 혹은 아마도 더 완전한 형식이 완벽한 세계의 전망으로 향하는 거대한 역사 과정의 일부로 등장한다.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 정신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진리는 발전하며 글자 그대로의 실제도 발전하다. 다시 말해 역사는 어디론가 가고 있고 헤겔은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낸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이야말로 최초의 역사 철학자다.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헤겔은 역사의 과정이 본질상 변증적이라고 주장한다. 변증법은 원래 대화술이나 문답법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 디알렉티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말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예시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질문과 답에 관련된 말이었지만 헤겔에 이르러 마침내 추론이나 논리의 과정으로서의 윤곽을 드러냈다. 변증법의 과정은 이렇다. 하나의 특정 주장이 나타난다. 정립이다. 그것의 모순점이 드러나고 점차 많아지고
이런 모순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다. 반정립이다. 그리고 끝으로 해답이나 두 견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종합이다. 헤겔은 인간 역사 전체가 바로 이런 패턴을 나타낸다고 본다. 사물의 어떤 개념을 고수하는 일정 시간이 있고 그 개념 자체가 어떤 모순이나 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명백해지게 되고 그런 모순들이 새로운 개념에 의해 극복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정신은 자신을 더 잘 알아간다. 궁극적인 상태인 절대적암, 즉 절대지가 실현될 때까지 말이다. 헤겔의 정신연상화 근마음 속에 이런 변증적 과정으로 역사를 걸러내려는 시도다. 진지하게 헤겔을 연구했던 카를 마르크스는 이 책을 헤겔 철학의 진정한 탄생지이며 지내 라고 했다. 헤겔에게 현상학은 현상, 즉 사물이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에 대한 연구다. 진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학문인 형이상학에 반대되는 것이다. 정신은 방금 살펴본 역사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는 우주정신에 해당하는 헤겔의 세계다. 따라서 정신현상학이라는 제목은 헤겔이 이 책 속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의 정신의 활동을 조사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 책은 헤겔의 재능으로 밝힌 인간 역사에 대한 진실인 것이다. 즉 역사는 전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헤겔은 서문에서 절대자가 어떻게 자신을 깨닫는지, 즉 어떻게 자신을 알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사에는 비교적 작은 변증적인 순간, 다시 말해 역사의 부분에서 자신을 풀어가는 하부 대립이 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의식은 감각할 수 있는 세계만 인식한다. 그 다음에 의식은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즉 자기의식이다. 헤겔은 자기의식에서 의식은 단순히 생존자를 부정하거나 지배하며 그런 과정에서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이 거짓 변화는 부정된다. 그리고 정신은 마침내 자신이 무엇인지 인식한다. 즉 의식은 의식과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라는 점을 깨닫는다. 만일 이것이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과정의 일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신현상화 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역사 과정의 국면 또는 단계를 살피고 있다. A장 의식을 살펴보자. 여기서 헤겔은 의식과 의식에 나타나는 대상 사이에 가능한 인식론적 관계 세 가지를 논한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하나의 관계는 다음 관계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첫 단계이면서 가장 분명한 관계는 감각 확실성이다. 이 단계에서 의식은 단지 대상을 지각적으로 만난다. 그러나 그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 사물은 단지 눈앞에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각 단계로 사물의 성질을 구별하는 의식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단계다. 그러나 사물 자체의 근본적인 본성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세 번째는 오성의 단계로 이미 알고 있는 주체의 부분에서 대상의 근본적인 본성을 받아들이려는 시도, 즉 특질 너머에 있는 것을 파악하려는 시도다. 헤겔은 자연 세계를 알기 위해 노력해온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 관계의 각 단계를 발견한다. 우리는 먼저 감각으로 얻는 지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감각을 지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감각의 직접성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각의 기초에서 알고자 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기초가 되는 신비스러운 실체뿐이다. 이런 특질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면, 즉 사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알 수 없는 낯선 힘에 부닥칠 뿐이다. 결국 감각에만 의존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경우 실제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견해에 이른다. 따라서 헤겔은 의식뿐 아니라 자기의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장 자기의식에서 헤겔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을 행위자로 생각한다. 이 장에는 변증법적인 사고의 본질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매우 유명한 예가 나온다. 헤겔은 그것을 자기의식의 독립성과 종속성, 즉 지배와 예속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우리는 동물을 단순히 의식만 있고 자기 성찰은 하지 않는 작은 욕구 기관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단순한 욕구 시상이 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하나의 독립적인 자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세의 영주들이 강력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쟁 상대를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쟁 상대를 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영주 자신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강력한 행위자, 정복자로 비쳤으면 하는 욕망에서 경쟁 상대를 단순한 객체 또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노예는 하인으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치를 얻게 되고 실제로 주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주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자기 인격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이 일종의 노예 상태, 즉 노예에게 의존하는 결과는 낳는다. 여기서 정은 독립하고 싶은 욕구이며 반은 언젠가는 생길 하인에 대한 주인의 의존성이다. 합은 자유로운 자기의식을 얻기 위한 투쟁 안에서 시도된다.
정신은 두 가지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자신에게로 새롭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의식은 다른 의식에 대한 욕구를 단념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자유를 발견하고자 한다. 헤겔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상태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자기 의존으로 옮겨가는 역사의 변화에 대한 증거로서 로마 후기 사상가들이 다양하게 시도했던 방식을 든다. 특히 로마 후기에 다시 융성한 스토아 학파들이 실존의 변덕스러움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을 언급한다. 또 근대인은 이성과 영혼, 종교로 눈을 돌려 의식과 자기의식 사이의 필연적 합을 이루고자 했다. 헤겔은 과학의 부흥과 마찬가지로 계몽사상의 합리성 역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의존이나 자유를 확고히 하고자 하려는 노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인해 인간은 객관적 타당성의 세계로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 이 객관적 타당성의 세계란 냉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세계다. 결국 그 뒤에 오는 낭만주의의 안에서야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의식은 해답을 얻기 위해 다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낭만주의적 사고는 우리를 새로운 윤리적 사고로 이끌었다. 특히 한 개인에게서 진실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남들도 나만큼이나 소중하고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빠진다. 결국 인간이 필연적이며 최종적인 합에 가장 가까이 가게 된 것은 종교 안에서다. 이런 흐름에서 헤겔은 종교 사상의 역사 전체를 고려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 계시 신앙, 그중에 기독교야말로 정신이 자신을 진정한 자기의 모습 그대로로 보는 경지, 즉 절대지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이다. 삼위일체설에서 볼 때 예수는 육신을 가진 신이다. 바로 이 지점이 현상학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다. 곧 인간은 궁극적 실제와 별개인 것이 아니라 그 실제의 유한한 일부분이라는 진리다. 그래서 헤겔은 인간의 역사 안에 있는 관념들의 변증법을 명백히 하는 일에 매달린다. 헤겔은 종교의 흥망성쇠,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 도덕성과 과학의 이론들을 검토한다. 헤겔은 그중 어느 것도 완전히 참이라거나 거짓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헤겔을 단순히 상대주의자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역사의 매 순간마다 진실성과 허위성이 있으며 각각에 뒤따르는 시대는 최후의 단계인 절대지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헤겔은 때때로 그 마지막 단계를 흐릿한 수채화로 그려진 인간의 자유와 우주 평화라는 유토피아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마지막 단계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일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최종적인 합리성을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말이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 앞에 놓인 목표로 향하는 길은 여간 불쾌한 게 아니다. 헤겔을 시대의 산물로 생각하고 싶다면 그가 나폴레옹의 시대, 모질고 희생이 컸던 전쟁의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역사라는 학살 진열대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유토피아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 있을까? 헤겔은 과정의 목표란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며 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이런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가 옳다면 이 책 자체가 의식의 역사의 정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감지된다. 결말이 가까이 있다는 믿음이라든가 현재가 어떤 위대한 정점의 순간이라는 희망 등은 거의 모든 시대에 있어 왔다. 그런 모든 것이 정말로 정치현상학의 출판과 함께 종결될 수 있었을까? 아니, 한마디로 그렇지 않았다. 사실 헤겔의 사상은 정신현상학의 출판 이후 100년이 넘도록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메를로 퐁티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철학적 이상들, 마르크스, 니체의 철학, 실존주의와 심리분석은 모두 헤겔에서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탁월한 사상가와 운동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마르크스를 일종의 헤겔의 역이라고 간주함으로써 마르크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마르크스는 관념이 역사의 모습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역사 또는 역사의 사실들이 관념의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가 남긴 정치적 산물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쩌면 가장 포괄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근원은 분명 헤겔 안에 있다. 헤겔의 철학은 아마도 유럽과 미국에서 20세기가 시작할 무렵까지는 지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정통 헤겔학파 학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헤겔의 철학이 잊힌 까닭은 철학계가 분석적으로 이동한 탓이다. 실제는 단일한 우주적 절대자라는 견해 때문에 이상한 교의가 만들어진 탓이라고 본다. 만약 헤겔이 옳다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바로 그 생각은 모순이 된다. 실제 자체가 단일화되면 구별되는 대상의 외양은 그들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환각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개별적인 것에 대한 진리는 부분적일 뿐이다. 조지 무어와 그 지지 세력은 상식의 진리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일상 언어 운동은 철학적 토론을 그 근원인 일상적인 어법으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했다. 러셀의 논리학과 수학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개개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훌륭하고 명백하게 만들었다.
엘프리드 쥘 에어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헤겔 철학의 형이상학이 내놓은 엉뚱한 주장은 말 그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반박들에 대해 헤겔은 승산이 없어 보인다.